외국인 기관이 반도체는 롱 포지션 잡고 2차 전지 숏 포지션을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개인이 올릴 수 있는 수급의 한계와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여실히 보여졌죠. 외국인 기관이 올린 반도체는 확실히 굉장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고, 개인이 올린 2차 전지는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포스코홀딩스를 70만 원 초반에 사신 분들이 가졌을 때 그 펀더멘탈 부분이랑 지금의 40만 원대 포스코홀딩스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냐? 변화는 그대로인데 소위 말하는 멀티플 기대감만 완전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70만 원대 사신 분이 그때 똑같은 펀더멘탈로 40만 원 중후반대 못 사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지훈입니다. 네, 본업은 전업투자자고요. 최근에 2차 전지 포함한 성장하는 7대 산업 10대 기업 분석하는 강의 만들어서 열심히 강의를 찍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최근에 2차 전지 평균 고점 대비 한 57%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일단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종목별로 2차 전지 타이틀 달면 다 올라가던 장세에서 이제는 진짜 정말로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돼서 아주 제한적인 종목에 관해서만 좀 상승의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특정 종목을 찾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늘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그거를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한 4, 5%가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대부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빠진 것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장비주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전액, 분리막,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도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고점 대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21일 오전에 찍고 있는데요. 20일 종가 기준으로 약 24% 빠졌는데, 2차 전지 업체들 최근 평균 하락률이 44.7%로 지수보다 훨씬 초과해서 빠졌고요. 역시나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빠진 거는 양극재랑 장비 쪽에서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장비 모두 평균 53% 정도가 평균적으로 빠졌고요. 특히 양극재 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이 최고점 대비 57%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선방했습니다. 33% 빠지면서 양극재 단에서는 가장 좀 고점 대비 덜 빠지면서 좀 방어한 부분이 있고요.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도 극명하게 좀 갈렸는데요. 에코프로가 고점 대비 53% 빠지면서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38% 정도 빠지면서 역시나 좀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나노신소재가 100%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최근 두 달 동안 역시나 44% 빠지면서 50%대 수익률로 수익률이 급락을 했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전액 쪽에 2등 기업입니다. 원래 1등이 압도적으로 엔캠이 1등인데 동아기업이 최근에 한 40% 가까이 상승률을 보이면서 최고점 대비 44% 빠졌지만, 최근 두 달 동안의 흐름에서는 동아기업이랑 알루미늄박, 양극박을 만드는 사마 알루미늄이 최고점 대비 30% 안쪽으로 빠지면서 상당히 좀 차별화된 주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비단에서도 역시나 윤성 FNC가 3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52%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많이 윤성 FNC도 고점 대비 6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 빠졌지만 그 와중에 사마 알루미늄, DI 동일, 그 다음에 동아기업, 그리고 TC 스틸 같은 업체들이 고점 대비 다른 여타 밸류체인보다는 훨씬 덜 빠지면서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과 그 외 나머지 원자재를 포함한 밸류체인 간에서도 철저한 수익 차별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럼 딱 지금의 시점에서 평균 53% 빠진 이 기업들이 그러면 매력이 없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매력이 분명히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밸류체인 업체별로 차별화가 진행될 건데 뭐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를 70만 원 초반에 사신 분들이 가졌을 때 그 펀더멘탈과 그런 어떤 그 투자 심리 부분이랑 지금의 40만 원대 포스코홀딩스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냐, 숫자 그 소위 말한 넘버스의 변화가 있냐, 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숫자에 대한 변화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보는 그 소위 말하는 멀티플 기대감만 완전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70만 원대 사신 분이 그때 똑같은 펀더멘탈로 40만 원 중후반대 못 사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포스코 퓨처는 마찬가지입니다. 58만 9천 원 갔을 때 사신 분들, 고점에 사신 분들이 지금의 30만 원 초중반에 못 사는 거는 저는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을 처음에 사셨던 관점 자체가 지금 이렇게 고점대 50% 이상 빠진 시점에서 못 산다는 거는 시작 자체가 애초에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러면 역시나 가장 첫 번째가 많이 얘기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뭐 전기차 전환 연기되는 부분, 그거 체크해 봐야 되고, 두 번째 글로벌 금리 인상 때문에 그 우리 전기차 업체들, 밸류체인 업체들이 급격하게 계속 캐펙스를 자기네들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으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외부 자금 조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겠고, 세 번째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였는데 최근에 뭐 트럼프 당선되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슈까지 온통 이제 부정적인 이슈만 쏟아내고,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한 해결책이 없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배터리 셀 업체가 모를까요? 아니면 양극재 업체가 모를까요? 아니면 장비 업체가 모를까요? 배터리 셀 업체나 양극재 업체나 장비 업체는 그들한테는 이 문제가, 이 네 가지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반도체는 롱 포지션 잡고 2차 전지 숏 포지션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런 게 당연히 좀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를 진짜 뭐 숫자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주도 면밀하게 보고 그렇게 숏을 치는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지금 그 롱숏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펀드들이 그 6개월 동안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면서 숏 자체가 막혔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제한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이 2차 전지에 집중돼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2차 전지, 뭐 저도 사실 많이 말씀드려서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지만 이런 거죠.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심각하게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죠. 투자 매력도를 봤을 때 주가는 빠졌지만, 물론 반도체 AI 엄청 얘기 많이 하고 저도 AI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공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바인딩 계약 취소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가능성도 뭐 전혀 0%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당연히 더 엄청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 반도체가 23년도에 너무 나빴으니까 이익이 박살이 났으니까 24년도에 23년도 대비 기저효과로 24년도에 이익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러면 24년도에서 지금의 주가보다 더 가려면 25년도의 이익이 24년도보다 훨씬 더 좋은 이익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장담이 안 되는 거죠. 철저한 경기 민감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데 2차 전지는 뭐 바인딩 계약 취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저는 숫자만 보니까 24년도와 25년도 분기 실적은 깨졌어도 연간 실적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15%, 최대 맥스 15%를 보거든요. 연간으로.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간 기업도 있고요. 그러면 24년도와 25년도, 24년도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반도체에 반영됐다고 보면 24년도에 주가가 더 좋아지려면 주가는 결국 선행성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선반영이잖아요. 25년도에 실적치까지 땡겨왔을 때 그러면 반도체가 매력적이냐, 그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왜 2차 전지 27년도 거 땡겨온다고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50% 60% 박살난 마당에 25년도 실적치를 땡겨오면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엄청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져봐야 되고, 그런데 그건 있어요. 개인이 올릴 수 있는 수급의 한계와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올릴 수 있는 한계가 뭐 여실히 보여졌죠. 외국인 기관이 올린 반도체는 확실히 굉장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고, 개인이 올린 2차 전지는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반도체도 사실은 외국인 기관이라고 모두 다 사는 건 아니고요. 포지션이 다 다르고요. 2차 전지라고 보시면 외국인이 다 팔까요?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 될 거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미친 영향이 단기적으로 오히려 뭐 수급을 엄청 깨끗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되게 무시하시는데, 현대차가 문제가 많죠. 국내에서는 뭐 엄청 비싸게 팔고 미국엔 싸게 팔고 그런 막 꼼수도 부리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현대차 문제가 많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 그 현대차 자체가 그러면은 경쟁력이 없냐? 현대차를 아무리 욕해도 주도 면밀하게 팩트를 따져보면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월등히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도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도 5위에서 7위 충분히 왔다 갔다 한다 보고 있고, 그러면 전기차의 그 순위는 어느 정도냐? 미국에서 지금 거의 2위 자리를 매달 데이터를 보면 놓치지 않고 있어요. 2위, 3위예요. 많이 떨어져야 3위예요. 굉장히 전기차 저는 잘 팔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몇 등이냐? 유럽에서 테슬라가 모델 Y만 잘 팔리고 다른 거 모델 뭐 S나 이런 게 안 팔려서 삽질해서 5위까지 떨어질 때 현대기아차는 3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에서 3위 하는 업체를 전기차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현대차 대단한 게 뭐냐? 그러니까 현대차를 사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차를 칭찬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딱 전기차의 측면만 봤을 때 현대차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딱 그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현대차는요, 지금 CATL이나 BYD처럼,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슬라처럼 보조금 못 받고 있어요. 못 받는데 자기네들 인센티브 활용해서 판매 비중 높인 거예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다 사상 최대 실적 찍었고, 테슬라 영업이익률 박살나서 막 테슬라의 유일한 장점이라 한 거는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업이라 해가지고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을 했는데, 지금 9점 몇 %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저는 구조적으로 뭐 일시적이라고 자기네는 얘기하지만 그만큼 전기차 판매에 문제가 있으니까 9%대까지 빠진 거고, 그 반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현대차는 영업이익률 10%를 기록했거든요. 두 분기 연속이에요. 2분기, 3분기 모두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 기록했는데, 그 영업이익률 개선한 거에는 그렇게 보조금도 못 받고 인센티브로 오히려 현대차가 줘가면서 전기차 판매 포지션이 굉장히 커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판매 비중으로 아직도 폭풍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는 게 8.4%예요,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를 파는 게.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기존은 휘발유차를 너무 잘 팔아요. 근데 아주 고가 모델로 포지셔닝을 잘한 제네시스 전기차가 지금 막 그렇게 엄청나게 그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이 지금 기존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7, 코나 잘 팔리는 거에 이제 하위엔드 스트림인 이제 제네시스 EV60, EV70이 폭풍같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가의 코나 일렉트릭부터 하이엔드 차종인 제네시스까지 가격대별 그게 잘 돼 있고,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비용을 떨구지만 오히려 더 판매량을 많이 늘리면서 미국에서 대략 6% 정도 점유율, 유럽에서도 대략 한 5에서 7% 정도 점유율이 나오면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까지 모두 잘 팔고 있고, 기아차랑 합치면은 더 판매량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의 EV9이랑 EV4가 그것도 초대형 차종, 최저가 차종, EV4는 초저가, EV9은 초고가. 그래서 그게 전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점유율을 상당히 높이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전기차 판매량 자체를 물론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40만 대 예상했는데 35만 대로 한 5만 대 정도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 그림 2030년까지 900만 대, 2026년까지 대략 100만 대는 장기 성장 로드맵은 전혀 변한 게 없다. 10월 달 기준으로도 북미하고 유럽에서 한 3위에
이게 급격하게 저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주춤하면 당연히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폭스바겐은 당연히 수혜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차 측면만 봤을 때는 현대차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거는 전혀 누구도 뭐 이견을 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현대차 주가 측면으로 보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생산 라인을요, 전기차가 잠깐 수요가 둔하면 그걸 휘발유차로 그 생산 라인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의 이 교차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코로나 때 그 공급자 우위에 우리 공급망 난리에, 지금도 공급망이 100%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데 코로나 때 공급망 난리가 생겼는데 그때 실적 계산을 가파르게 이뤘던 게 바로 생산성입니다. 그 자체만의 생산성인데 전기차 산업이 예를 들어 약간의 지금 공급에 어떻게 보면 멈춤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가파르게 생산성을 향상하는, 이미 생산성을 향상했고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투 트랙을 아주 적절하게 가져가고 있는 현대차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공급망의 버틀넥 구간에서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돼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글로벌 탑3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리튬 가격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이슈,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요 둔화 우려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 2달 전에 나왔을 때도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좀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사과를 드리고요.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나 매크로적인 문제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의 밸류체인이 잘 되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전기차가 안 팔린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기차가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아니면 뭐 전기차 관련돼서 끊임없이 이 판매에 대한 노이즈가 나온다는 거는 원점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에 있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 관련돼서 그러면 수요 말씀 주신 대로 수요 둔화 우려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간과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그 전기차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중국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전기세가 월등히 쌉니다. 한전이 약 7조에서 13조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이 전기세를 극도로 낮추면서 전기세를 상당히 많이 방어해 준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제가 뭐 택시를 타서 이동할 때도 전기차 타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 중에 하나는 휘발유랑 그 전에 우리 LPG 차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내가 투자했을 때 그 회수하는 그 원금에 대한 그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일단 유지했을 때 유지비가 엄청 싼데,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이 전기 관련된 전기료에 대한 상당 부분 보전해준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유럽이나 북미도 그러냐? 유럽이나 북미는 상황이 다른 거죠. 유럽이나 북미는 휘발유가 훨씬 싸고요. 전기세가 싸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니 유럽에서 풍력이랑 태양광 엄청나게 키우고 있으니까 그걸로 전기세 싸게 할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 부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이즈의 전기값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게 전기차 판매 수요 둔화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큰 아주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가 커지려면 전기차의 전기세를 떨어뜨리는 풍력, 원자력,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잘 돼야 됩니다. 태양광 에너지 같이 발전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상당히 큰 문제다. 굉장히 이건 단순 노이즈라고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도 면밀하게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전기차 못지않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풍력이나 신재생 쪽도 상당히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이나 신재생도 같이 성장해 줘야지 전기차 이 수요 둔화 우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나 우려 이게 완전히 전기차의 업황을 뒤집을 만한 이슈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속도 조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의 문제고 전기차로에 전환되는 방향성은 굉장히 뚜렷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기차를 생산 안 하던 업체, 일종의 테슬라는 그 뭐라 그러죠? 호랑이 없었던 굴에 여우가 왕노로 탄 거고, 원래 자동차를 잘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전기차에 대한 뭐 엄청난 메리트를 못 느낀 거죠. 그래서 휘발유차가 원래 기똥차게 차를 잘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그렇게 가파르게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근데 야, 너네 전기차 전환 안 해? 당장 2028년부터 조 단위로 벌금을 맞는 회사, 실제 지금 5,700,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5,700을 벌금을 때려 맞은 회사가 이미 있고요. 내년 27년 6년부터 벌금 1조 단위 이상으로 맞아야 될 회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 벌금 문제를 그럼 과연 무시할 거냐? 아니 그냥 차를 생산하지만 않아도 그냥 벌금을 맞는데, 그럼 그 벌금 맞는 거로 끝나냐? 지금 영국에서는 당장 24년 내년부터 무조건 전기차로 22%를 의무화해라. 24년도 당장 내년 24%, 25년 35%, 26년 50%, 28년 30% 이상. 그럼 대략적으로 이 전체 그걸로 봤을 때 전체 그 뭐 연기된다는 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2029년부터 33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휘발유차, 내연기관차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휘발유차나 이런 LPG차나 뭐 이런 등경유 차를 생산을 안 하고, 예를 들어 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자 영국이 22% 강제 때리면 프랑스나 독일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연쇄적으로 유럽에서 지금 우려하는 게 유럽 시장 둔화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북미는 사실 우려는 없어. 북미는 67%씩 성장해. 그걸 우려한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이 가장 문제인데, 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국이 22% 강제하면 독일, 프랑스 연달아 계속 연쇄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의 2030년 기점으로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큰 유럽에서,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 최강으로 잘 돼 있지 않는 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뭐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뭐 다 택시를 타고 다닐까요? 소위 말하는 아반떼급 자가용이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데, 그런 차종이 내연기관 판매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나는 전기차 타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선택의 강제를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분기 때 SK온의 배터리 회사 가동률이 95.3%인데 엄청 줄었다고 우려했는데 3분기 가동률 까봤더니 94.9%였어요. 약 0.4% 줄었습니다. 상당히 이 가동률이 줄지 않고 선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LG엔솔 가동률인데, LG엔솔은 소폭 많이 줄었죠. 근데 이거는 LG엔솔이 밝혔어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 천천히 가겠다. 77.7%에서 72.9%로 대략 4% 정도 줄었어요. 이거를 막 엄청나게 그 수요도나 우려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인 SK온이나 LG엔솔이 가동률이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업체가 포드하고 GM입니다. 포드부터 먼저 까서 말씀드려 볼게요. 60만 대 생산 역량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하겠다는 거로 내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년 말까지 200만 대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26년도까지 200만 대 생산 계획을 철회했어요. 근데 이거에 직격타를 맞는 게 SK온이니까 막 노이즈를 양산한 거예요. 근데 SK온 합작 3공장 43기가와트 포드하고 하는 거는 이거 관련돼서 증설 계획이 지연된 거지 증설 계획을 취소시킨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드랑 CATL이랑 진행했던 미시간 LFP 합작 공장은 중단됐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CATL이 미시간에서 공장 짓기로 한 게 중단됐으니까 굉장히 그 긍정적 요인이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GM인데,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략을 다 100% 수정한 게 아니에요.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 일부 수정한 23년도 하반기 10만 대 생산 계획 철회에는
파업 문제, 미국에서 그 파업 문제가 엮여진 부분이 있고요. 파업 관련돼서도 지난주에 발표 났잖아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BMW 다 폭스바겐까지 잠정 합의를 다 끝냈다고 밝혔고요. 하반기 10만 대 생산계 철회 그 부분과 24년도까지 누적 생산 40만 대 생산 계획도 일부 철회하겠다. 근데 40만 대 그 타겟이 사실은 2분기까지도 유지됐던 건데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생산 계획 철회됐다는 거는 큰 폭의 우려인데 그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진행하는 얼티엄 2공장 가동 계획은 이 GM에서 생산 계획 철회한 것만큼 철회된 게 아니고 연기가 됐습니다. 1분기 정도 연기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또 뒤로 연기된 것도 아니에요. 팩트로 따지면. 그래서 GM하고 포드만 좀 공격적으로 철회가 연기된 부분이 있는데 포드는 더 장기 25년 이상의 100만 대 생산 확보 계획은 여전히 유지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폭스바겐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 수요 둔화 우려로 6월달, 10월달 잠정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 라인. 근데 기존 투자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달, 10월달은 잠정 일시 중단에 따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럽 업체들,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생산 중단이나 연기 관련돼서 그럼 어디가 가장 그 영향을 미칠 거냐? 첫 번째는 LG엔솔 폴란드 공장이랑 두 번째는 SK온 헝가리 공장 가동률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거는 그 영향을 미치는 기간까지 정확하게 딱 뭐 몇 개월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24년도 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야, 그럼 모든 뭐 완성차 업체들은 다 수요 중단하고 다 뭐 그 공급 계획 다 축소해? 그건 또 전혀 아닙니다. 23년도가 예를 들어 GM이 가장 공격적으로 얼티엄 세일즈 캐파 증설을 했다면 그럼 24년도는 어디 완성차 업체 해일까요? 스텔란티스 해라고 보고 있어요. 스텔란티스도 현대 기아차처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10개 넘는 전기차 신차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어디가 배터리셀 만들죠? 스텔란티스 지금 LG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사이좋게 나눠 갖고 있죠.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10개 이상 그 차종 출시하면 그 부분 관련돼서 삼성 SDI랑 LG엔솔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가격이 왜 우리 화석연료랑 신재생 에너지 그 가격, 에너지 가격 차이 있잖아요. 화석연료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유지비나 그 운영비를 포함했을 때 더 매력적으로 하는 구간을 왜 그리디 페리티 하잖아요. 휘발유차의 그 내연차 가격이랑 전기차의 가격에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서 전기차가 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시장 파이 자체가 그 확산 속도가 커지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만큼 다양하게 글로벌 고객사를 갖고 있는 배터리 셀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리드 페리트 구간이 지금 많이 배터리 셀 가격이 내려와서 킬로와트 시당 150이거든요. 근데 150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 120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30%가 20% 넘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120이면 그리드 페리티 구간, 전기차 가격으로 그리드 페리티 구간에 도달합니다. 그럼 언제를 예상하느냐? 대략 내년 중반에서 한 여름에서 한 가을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면 그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전기차의 그 가격 페리티 구간 도달하면 그거 자체로도 전기차의 Q 물량의 파이를 키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을 보면 대략 미국의 그 완성차의 평균 가격이 한 47,899불이고요. 지금 딱 현재 전기차 가격이 한 56,600불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10% 언더예요. 10%가 뭐예요, 지금? 그죠? 한 8% 정도 가격 차이 나요. 굉장히 가격의 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전기차 비싸서 못 사, 전기차 보조금 지급 안 돼서 못 사? 그걸 따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 거냐? 유럽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1200만 대 정도 수준에서 1800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데가
올해보다 30% 넘게 성장하는 1,800만 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도 대략적으로 지금 올해 15% 언더지만 14%지만 그래도 내년에 20%대까지는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를 정부의 정책이나 휘발유차를 만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필수적인 선택의 문제로, 그러니까 헤게모니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도 강제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자체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너무 불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똘똘한 자회사가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가 있는데 비상장일 때 그 가치를 반영하는 거랑 이제 상장해서 상장 회사로 했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율에 이제 지주사 개념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디스카운트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제 똘똘한 자회사 중에는 에코프로 이제 CNG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는 에코프로 자체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에코프로 자체는 조심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개별 기업 투자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LG화학도 사실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분사되는 순간 LG화학 주가가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모습을 에코프로가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긴 한데 에코프로 자체가 가진 지주사 말고 에코프로가 가진 자체의 사업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CNG라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고 지금 상장 안 된 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탄산리튬을 미국에서 아주 싸게 들어와가지고 수산리튬으로 가공하는 업체인데 그게 결국은 그것도 아마 떨어져서 상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주사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별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포스코홀딩스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너무나 명확하게 철강이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거죠. 심지어 리튬에 관련된 매출은 아예 발생도 안 하고 있고요. 85조 매출에 5조 영업이익 나는 철강이라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 자체가 에코프로 지주사가 갖고 있는 핵심 비즈니스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딱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개별 기업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전구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NCA, NCM 모든 전구체를 다 하고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 캐파로 1등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밝혔죠. 지금 뭐 공모가 낮춰가지고 막 뭐 되게 또 그걸 뭐 부정적인 이슈로 만들어내는데 공모가 낮춰져서 오히려 더 메리트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고 공모가로 들어오는 유통자금을 허튼 데 쓰는 게 아니고 얘네가 돈이 없어서 운영자금 쓰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운영자금이 아니라 캐파 증설에 쓰는 거예요. 거의 80%를 다 캐파 증설, 해외 캐파 증설하는 데 쓰는 거고 그럼 캐파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 27년 기준으로 대략 21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로 세계 최대 생산 확보가 되는 거고 매출로 치면 내년에 대략 1조 3천억의 영업이익 한 950억에서 1,000억 예상하니까 그럼 1,000억에 당기순이익 보통 80%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00억 잡으면 한 800억이잖아요. 그럼 800억의 전구체 PER 배수 몇 배 줄 거냐 대략 계산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전구체가 양극재의 70% 이상 차지하니까 양극재랑 비슷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양극재 밸류보다 훨씬 할인해서 준다고 해도 그래서 전구체 관련돼서는 뭐 전체 중국까지 포함하면 시장 점유율 4위, 5위권이고요. 중국 제외에서는 1등이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빼고 글로벌로 5위 하는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인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심지어 공모가까지 공모가 가장 싼 하단으로 나오니까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24년도 매출 1조 3천억에 영업이익 대략 950억에 1,000억이면 숫자로도 경쟁력이 있는 걸로
증명하고 있고요. 그럼 뭐 어디가 있냐? 경쟁사 대표적인 게 중국의 CNGL하고 중국의 GM이 있죠. 얘네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규모로는 비교가 안 돼요. CNGL이 대략 50만 톤, 그 다음에 GM이 50만 톤이거든요. 근데 이건 중국 자기네들 로컬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로컬 빼면은 얼마 되냐? 21만 톤, 유럽하고 북미에서는 21만 톤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캐파로 보나, 아까 또 말씀드린 이제 중국 제외한 또 다른 경쟁사가 있죠.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마이닝이라는 데가 있고, 유럽의 바스프토다가 있는데, 유럽의 바스프토다랑 스미토모 메탈마이닝은 이미 증설 계획에 대해서 밝힌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을 제외한 최대 전구체 생산 능력 확보가 27년까지 계속된다고 보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밸류에이션 할증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이 커지면 특히나 이 전구체 관련돼서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CNGR이나 GM이랑 만약에 합작해서 하는 양극재 업체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그 전구체도 순수 이 FEOC에 해당이 안 되는 전구체 업체를 보면 당연히 중국을 제외하고는 얘네가 최강이기 때문에 얘네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RMP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RMP 공정이 뭐냐면 저순도 니켈을 산화시켜서 황산화시켜가지고 순도를 높이는 공정인데 그걸 상당히 잘해서 굉장히 원가 절감을 잘했고 에코프로 그룹 자체 가장 강점이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자체적으로 업스트림부터 가장 밑단에 다운스트림까지 수직 계열화 돼 있는 건데 수직 계열화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좀 중요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은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밸류에이션 계산 대략 해보면 지금 영업이익 1000억을 잡잖아요. 그럼 1000억이 아까 800억 정도 영업이익 난다고 보잖아요. 이거 모범답안을 너무 다 그 영업 기밀인데 이거 다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800억에 그러면 PER 배수 우리 그때 저기 양극재 PER 배수 할 때 5대 1000원 평균 PER 해가지고 27년도에 30배 줬거든요. 20배에서 30배 엄청 보수적으로 보면 20배, 좀 러프하게 보면 30배니까 이거 지금 24년에 1조 3천억에 1000억이니까 대략 1000억 잡으면 27년이면 5천억 정도 영업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천억에서 5천억. 그러면 그러니까 요대로 계속 성장한다 치면 그러면 5천억 잡으면 5천억에 80%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이라 보고 그러면 5천억에 80%면 얼마죠? 4천억이죠. 4천억에 20배 하면 얼마죠? 8조죠. 8조. 그럼 8조에다가 업체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때 되면 27년 기준이면 압도적 1등이니까 저는 20% 정도 할증 줄 것 같아요. 그러면 20% 할증 주면 얼마죠? 8조에 20% 할증 주면 대략 1.2배 하면 한 9조 6천억 그죠? 그 정도 27년까지 사이즈 나오지 않을까? 약 10조. 네, 약 10조. 네. 그래서 저는 27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캐파대로 가면 그래도 한 10조에서 11조 정도 밸류는 받지 않을까. 전기차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면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참 그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딱 그 타이밍에 뭐 전기차 수요도나 우려를 이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잘 안 되길 바라는 뭐 악의 축들이 많은 건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요도나 우려가 갑자기 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골드만삭스 또 견해를 봤죠. 제가 내용 자체가 너무 허접해요. 자, 에코프로비엠 3분기 실적 4분기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평가했습니다. 출하량이 증가했지만 평균 판매 가격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하고 4분기에도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상됩니다. 이거 뭐 거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레포트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에코프로비엠 3분기 4분기 실적 나쁜 거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왜 나쁜지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출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거든요. 아니 출하량 증가한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팩트고 평균 판매 가격 리튬 가격 빠져가서 하락한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럼 리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거를 이 회사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레포트에 써야죠. 너무 골드만삭스
뭐 세계 최강 뭐 금융사인데 이 에코프로 BM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막그적인 것 같고. 골드만삭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네도 공매도 포지션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팔아야 되니까 계속 싸게 후려쳐야 되는데 공매도 관련돼서 골드만삭스 막 이렇게 비껴나고 막 무슨 BNP 파리바 순위 떨어지는 데만 잡았잖아요. 아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데 진짜 주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전 심각하게 진짜 걔네가 진짜 정말 큰 주도 세력일 수 있는데 뭐 진짜 뭐 밑에 순위 뭐 20위권 뭐 BNP 파리바 이런 데 잡고 생색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마저 말씀드리면 국내 증권사들 낮춘 이유가 주가 하락의 상대적 고평가, 낮은 수익성 불가피, 높았던 기대치 낮추는 과정, 급등나온 구간 지나 실적 바닥 확인은 주가 반등, 단기 실적 불가피. 아까 다 실적 얘기예요.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24년도 수요 둔화. 이거 내용을 모르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와 에코프로비엠의 이 관련된 게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1조 4천억부터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면 1조 9천억까지 5천억 넘게 편차가 있고요. 영업이익 더 가관이에요. 194억부터 928억이에요. 아니 이러면은 이게 뭐 그렇잖아요. 컨센이 이게 이렇게 차이가 큰데 그럼 에코프로비엠의 주 고객사는 삼성 SDI고 SK온이에요. 삼성 SDI는 저는 이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았는데 야 삼성 SDI 뭐 전기차 보수적이고 잘 못하잖아. 근데 상당히 요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현대차랑 지금 계약 지금 맺었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원래 인디애나주에 33기가와트 하는 거 34기가와트 2차로 추가로도 증설했어요. 요때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3분기 이제 컨퍼런스 콜에 아까 그 악재 이제 포드랑 폭스바겐 뭐 이제 판매량 줄어들 거다 뭐 수요도나 우려했지만 그 부분이 일부 에코프로비엠이 SK온을 통해 나가는 유럽 물량에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 SDI는요 고가 차종이에요. 아우디, BMW 고가 차종은 사실 뭐 경기도나 우려랑 크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 삼성 SDI 실적 나오는 거 보면 LG엔솔, 삼성 SDI 둘 다 실적 안 깨졌는데 삼성 SDI가 실적이 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발 젠5, BMW, 아우디는 뭐 엄청나게 견조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에코프로비엠 100% 전기차 아니고요. 전동공구 쪽 물량이 또 있어요. 그게 계속 전동공구 쪽 물량이 NCA가 그 Q가 빠지고 있거든요. Q가 그 물량이 빠지는데 NCA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동공구 쪽 NCA 물량은 빠지는데 가격은 안 빠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커버해주고 그래서 판가 하락 얘네가 얘기하는 실적 나빠지는 거 그다음에 수익성 악화 낮은 수익성 그건 다 이미 너무나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23년도에 23년도 3분기 기준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34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극재 업체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계속 자기네들이 계속 손실인데 계속 비싼 리튬을 살 수도 없죠. 리튬 가격이 발살났는데 어떻게 계속 비싼 리튬을 사요. 비싼 리튬 열심히 사다 판가에 못 붙인 거 그거 다 지금 재고가 비싼 재고가 계속 줄고 있다니까요. 비싼 리튬으로 산 거. 그래서 저는 리튬 재고 비싼 거 산 것 때문에 실적 떨어진다는 것도 좀 그만 울겨 먹어야 될 이슈가 아닌가. 당장 이제 내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심지어 내년도 양극재 판가도 10% 넘게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건 저는 이제 내년 돼봐야지 알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캐파 89,000톤 정도 예상하거든요. 캠8하고 캠9 이게 지금 23년도 대비 얼마 증가했냐? 40% 넘게 증가해요. 캐파가 40% 넘게 증가하면 매출 그 정도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출도 대략 한 38%에서 40%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40%의 매출 증가율이 작냐? 저는 그게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그 내부 정보라서 알기 어려운데 대략 지금 시장에서 가격 올라가는 반등 시점 보면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올해 4분기 빠질 거고 다 동시에 얘기하는 거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면
그 정도쯤에 내년 1분기쯤에는 아까 막 얘기한 비싸게 산 리튬의 재고가 다 소진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리튬 가격 관련돼서도 사실 국내 S&E 리서치만 28년까지 리튬 가격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진짜. 근데 다른 글로벌로는 빠진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24년도 일시적인 가격 둔화는 올 것이다. 근데 25년도부터 정상화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글로벌 그 에너지 컨설팅 기관이 훨씬 많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탑 업체들 앨범알, 칠레 SQM, 뭐 중국의 틴치 리튬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중에 앨범알이 야 우리도 이거 리튬 가격 빠지면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야 언제 수익성이 회복돼? 아 우리요 내년도 2분기 정도면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앨범알 자체적으로 밝혔어요. 그럼 내년 2분기부터면 대략적으로 리튬 가격이 좀 회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리튬 가격 관련돼서 리튬을 저가로 엄청나게 가격을 후려치는 중국의 리튬 재련 가공 업체들의 생산 원가 기준점이 20달러야 킬로그램당. 근데 그 지금 킬로그램당 20달러랑 현재 리튬 가격 하락분이랑 10% 15% 정도 차이 나요. 그럼 여기서 15% 더 빠지면 리튬 가격 업체는 역마진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역마진 내면서 계속 저가로 리튬을 팔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 업체도 역시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리튬 가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역마진이 난다니까요. 생산 원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까? 역마진을 낼까? 그거는 리튬 파는 업체들 1티어 글로벌 1티어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이 20달 킬로그램당 20달러 아니야. 이걸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24년도에 리튬 가격 안 올라도 돼요. 횡보만 해도 이미 양극재 업체들은 역마진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년 2분기부터는 양극재 업체들 그렇게 양극재 업체들 이익률 안 좋다고 많이 까시는데 대략 2분기 말부터는 6%대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튬 가격 관련돼서 계속 영향을 미치지만 리튬의 거의 뭐 글로벌 탑3인 앨범알이 2분기 때 정상화된다고 했고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역마진 나는 부분 그리고 이미 비싸게 리튬을 사서 양극재 판가에 반영을 못한 그 양극재 업체들은 지금의 리튬 가격이 그냥 옆으로 기기만 해도 횡보만 해도 역마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은 드라마틱하게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 먼저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이 분기에 빠지는 게 8에서 매출이 10% 정도 빠질 거다.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6에서 10% 정도 빠질 거다. 근데 매출 컨센이 상당히 커요. 1조 4천억부터 1조 9천억까지 5천억의 갭이 존재하고요. 컨센 잡은 게 영업이익 194억에서 928억이에요. 네, 너무 차이가 크죠. 마진율 1.2% 잡은 데가 있고요. 이건 뭐 네, 그리고 최고 많이 잡은 데는 4.5%까지 잡은 데가 있습니다. 출하량 전 분기 대비해서 13% 빠질 거라고 보는데 연말이니까 일회성 비용이 있을 거고 또 여기도 4분기에도 재고 판가 손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봤는데 중요한 거는 매출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에코프로 BM의 그 판매량 Q랑 가격인데 판매량도 어디는 2% 정도밖에 안 빠질 거라고 본 데가 있고 어디는 10% 빠질 거다 10% 이상 판매량이 줄어들 거다 가격도 2% 정도 빠진다고 보는 데가 있는데 가격이 15% 이상 빠질 거다. 편차가 너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프랑스 10월달 전기차 데이터가 전월 대비 12%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이거 빠지는 거 관련돼서 유럽발 SK에 온 물량에 영향이 있지 않냐. 그 부분이 이 실적 추정치의 일부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NCM 관련돼서 NCM 수출 데이터, NCA 수출 데이터 매달 나오는데 들쑥날쑥하거든요. 7월 달에 엄청 좋았다가 8월 달에는 NCA가 좋았다가 9월 달에는 NCM이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매출 35% 차지하는 NCM 같은 경우가 4분기에 P와 Q가 모두 아까 대략 5%에서 8% 정도 빠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실적 추정치가 깎이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럼 다 부정적인 부분만 있냐 지금 인도네시아 그 QMB라고 니켈 프로젝트 플러스 에코프로 글로벌의 해외 리튬 사업 지분 투자가 있죠.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내년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양극재, 그 다음에 전구체 모두 업스트림 내재화율이 30% 언더에서 30% 이상까지 올라가면 원가 절감되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원재료를 싸게 조달하니까 마진이 좋아지는 거고, 서로 다 윈윈이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당연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그 수산 아이템 나가는 거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가장 업스트림이니까 내재화율을 커지면 얘네도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매출 추정 자체도 이렇게 편차가 크고 1조 4천억에서 1조 9천억, 영업이익 편차도 194억에서 928억으로 이렇게 크지만 에코프로 BM 자체는 4분기에는 이렇게 QOQ로 물량이 막 10% 이상 빠지고 가격이 P도 10% 이상, Q도 10%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그거보다 안쪽으로 선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 정도 빠지는 수준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스코 그룹은 중요한 포스코 그룹사 포스코 홀딩스의 가장 메인이 철강이잖아요. 철강이 요 숫자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3분기 기준으로 조강 생산량은 931만 1000톤, 대략 931만 톤 잡고요. 판매량은 철강제 판매량은 830만 톤. 이게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YOY로 5%가 늘어난 거고요. 철강제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0.2%, 그냥 전 분기랑 비슷한 2분기랑 거의 동일한 수준에 0.2% 빠진 거니까 이것도 포스코 그룹도 실적 추정치가 엄청 갭이 커요. 매출이 18조 6천억 보는 데가 있고요. 23조 6천억 보는 데가 있어요. 5조의 매출 갭이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4억 보는 데가 있으니까 약 1조 보는 데가 있고요. 많이 보는 데는 1조 3,730억을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1% 빠진다고 보는 데가 있고, 영업 마진은 6%가 안 되는 5.2% 보는 데가 있고, 최고 많이 보는 데는 6.9% 보는 데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철강 시황이 중국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동산 경기 계속 나쁠 거야. 부양책이나 감산 기대감이 아예 없어. 그래서 판매량이 아까 830만 톤 예상했는데 830만 톤보다 떨어질 거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관련된 부분, 철강 관련된 부분이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지금 아마 대략 10월 달부터 그 정책이 일부 좀 나오는 걸로 있어요. 강도 높은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오는데, 이거 관련된 부분이 실제 중장기 관점으로 중국 주택 수요 저점이 반영되는 게 올해 딱 하반기 11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딱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이슈 중에 경제 회복하려고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추가 발행했거든요. 이게 승인이 떨어졌고, 그리고 GDP 재정 적자율을 중국이 기존 3%에서 3.8%로 늘렸어요. 특별 국채 추가 발행한 것 플러스 GDP 재정 적자율 늘린 거는 다 올해하고 내년에 다 절반씩 다 이 부동산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쓸 거다.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부동산 인프라 투자율이 6% 이상 증가될 거라고 보면, 그거 당연히 집중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반영되면 상반기에 이미 철강 수요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코스트 원가는 원료탄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원료탄 11월 달 이후 공급 정상화되면 원료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거고, 하향 안정화되면 포스코 그룹 측면에서 현재 Q 물량 아까 830에서 850만 톤 정도 예상치만 거기서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실적은 이렇게 막 영업이익이 1조에서 1조 3천억 대까지 이렇게 큰 차이가 안 생기고, 3분기 때도 다 컨센 하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조 2천억 영업이익 찍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리튬인데요. 리튬이 이제 드디어 24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24년도에 반영되는데, 이 광석 리튬하고 염호 리튬 두 가지가 있는데, 광석 리튬의 이 소위 말하는 그 코스트의 대부분은 스포드민이라는 정관 가격이거든요. 스포드민이라는 정관 가격이 리튬에 연동되는 건데, 이
프로디움 전관 가격, 리튬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지금 리튬 사업의 포스코 그룹의 마진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빠져도 리튬 사업의 전관 가격이.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염호 리튬은요 생산 원가가 톤당 5,000불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 자체가 광석 리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원가가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톤당 5,000불 수준이면 2만 달러 지금 후반 정도 리튬 가격에서는 에비타 마진의 훼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광양 강성 리튬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 노동쟁의 때문에 2달 정도 중단된 게 지금 모두 정상화됐고요. 광양의 광석 리튬. 그래서 아마 포스코홀딩스가 아주 보수적으로 제시한 중장기적으로 리튬 가격 톤당 25,000달러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계산 딱 해보시면 돼요. 이게 24년도 2분기에 아르헨티나 25,000톤이에요. 그게 완공이 되고요. 피바라 리튬 솔루션 1단계 43,000톤은 4월 달에 내년 4월에 최종 완공되죠. 그러면 25,000톤에 43,000톤이니까 대략 67,000톤이죠. 그럼 67,000톤의 매출이 언제 반영되느냐? 이 광석 리튬은 아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반영되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1단계 25,000톤은 25년 상반기에 반영될 걸 보고 있으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대략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면 이게 리튬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리튬 생산자의 생산 한계에 딱 드디어 도달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당연히 이 리튬 자체가 아주 과점화된 소재인데 가격이 폭락하면서 자기네들 역마진 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마이너스 되면서 하지 않고, 분명히 리튬 생산자들의 리튬 공급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로 생색은 냈는데 예외 조건을 다른 거예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야지 평등한 건데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무제한 상환기간 연장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리고 90일 안에 과연 외국인 기관이 상환할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종전처럼 무제한으로 연장해놨으니까 상환 안 하는 거죠. 연장하는 거죠. 대주 상환기간 90일 동일하게 해놨는데 반쪽짜리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큰 거고, 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전산화 관련돼서 전산화를 뭐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증권사 자금으로 하는데 몇 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몇십억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거는 사실 대주 상환기간 못지않게 이 전산화부터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산화 다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우리만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 공매도 자금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그리고 금융사 각종 뭐 횡령하는 이런, 그리고 상장사들의 막 환치기 자금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겉머리 외국인 자금이 상당 부분 많은데 그거에 대한 것도 이 주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전혀 조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불공정한 전산화 정상화하는 거, 상환기간 이 연장을 그러면 외국인 기관만 할 게 아니라 개인도 상환기간 무제한으로 연장 같이 동일하게 하자는 거죠. 근데 무차익 공매도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친 후 나중에 빌리는 행위인데 이거 자체가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작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게 핵심 세력일 수 있는데 피레미 같은 뭐 BNP 파리바 이런 데를 잡고 막 엄청 생색을 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 같은 위법적인 공매도 관행은 분명히 개선은 해야 되는데, 공매도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는 절대 안 돼,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매도에 분명한 순기능이 있거든요. 특정 종목에 대해서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뭐 에코프로나 이런 시장 조성자까지 금지해도 거래가 활발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시장 조성자의 기능이 필요 없다, 그 부분도 전 당연히 뭐 동의합니다. 일부분 동의하는데, 공매도가 없으면 주식 소유한 사람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하락하는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거품이 생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없으면 주식 소유한 사람만 매도 가능해서 하락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거는 거품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순기능까지 뭐
다 문제가 있다. 모든 공매도가 다 금지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막 최근 인터뷰에 공매도 막 강력 금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말 순수하게 이 진짜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이걸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한 건지 그거는 전 퀘스천 마크고요. 근데 불시에 일요일 날 한 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누가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생각이 있고 약간 센스 있는 사람이 그걸 뭔가 추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기한 대로 전사나 불공정한 거 개선하고 상한기간 연장 똑같이 다 무제한으로 하고 그렇게까지는 얘네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쪽짜리가 아니고 된다?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코스피 거래대금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으로 코스피는 외국인이 71.8%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냥 거의 뭐 외국인이 다 후드려 팬다고 할 수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 공매도 거래 비중이 58.2%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 수량이랑 공매도 잔고랑 아주 중요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할 때는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 이 금지의 시기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공매도 금지보다 그 본질적인 거는 정부의 이 소위 말한 그 부양 정책이랑 매크로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보세요. 2008년, 2011년, 2020년 딱 세 번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시기인데 이때 08년도 공매도 금지했을 때는 08년 10월부터 09년 5월까지거든요. 그때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코스닥 20% 상승했고요.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어떻게 되냐? 코스피는 5.6% 상승했고 코스닥 12.3% 상승했어요. 2020년에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그때는 코스피 77.7% 상승했고 코스닥 87.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 금융위기 발생해서 패닉셀링 나올 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거는 상당히 정책적인 효과를 발행한 거죠. 근데 이번에 23년도 공매도 금지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랑 엮여서 상당히 외부적인 매크로 변수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으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 이 공매도보다 실질적인 금리라든지 달러 가치라든지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위험 자산의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 위험 영역이 있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되게 생각보다 신뢰도 높은 게 20년간의 편차를 봤을 때 PBR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300일 때 PBR 밸류가 1.3이 넘어갔고요. 우리 코로나 딱 초창기에 1,400까지 깨졌잖아요. 그때 PBR 밸류,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PBR 밸류, 그 다음에 2015년인가 그 아랍에미리트 중동 채무 불이행 위험 터졌을 때 PBR 밸류가 대략 0.9배 비쳤거든요. 지금 진짜 코스피 그때 2,300 깨졌을 때 잠깐 있었잖아요. 한 달 전에. 그때 PBR 밸류가 0.84까지 떨어졌고요. 최근에 주가 올라왔는데 0.9예요. 공매도 그 잔량 상관하지 말고 공매도 잔량을 제치고 난 지금의 매크로 변수가 어떤 상황인지 봤을 때 코스피 PBR 밸류가 0.8배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근데 주가 급락 유발했던 그때 08, 11, 20년하고 매크로 상황이 지금 상황이 같지가 않은 거죠.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날 당일 그 다음날 일요일날 기술적으로 해서 월요일날 만약에 상승 나오고 그 다음 화수 또 연달아 추세적으로 연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공매도 영향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하루 끝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일시적이고 그거보다는 지금 매크로 변수나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요인의 상황이 어떠냐. 위험자산 투자하는 상황 요인이 지금 현재
굉장히 밸류에이션상으로 PBR 0.9배는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금리 상승했는데 실질금리 계속 올라갈까요? 근데 아무리 뭐 부정적으로 뭐 JP모건에서 금리 7%까지 얘기해도 현실적으로는 내년 그 상반기에는 금리 내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금리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각종 그 물가 포함해가지고 실업자 지수 이런 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 자체가 주식 투자하기에 막 그렇게 좀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 이슈보다는 이 매크로 그 금리 관련된 부분, 뭐 시중에 돈 푸는 부분, 양적 완화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성 부분,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차전지 어떤 그 매수 전략을 짤 때 이제 공매도 금지에 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실제로 공매도 금지한 이유로 이거 표 띄워주실 건데, 아니 잔고가 막 엄청나게 줄지를 않았어요.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피크 찍었을 때가 대략 1조 정도인데 2023년 3일 전 거까지만 나오거든요. 11월 16일 기준으로 한 7,400억 정도, 2,600억 정도 준 수준이니까 이거 뭐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없고, 11월 16일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 거의 최대 수준이에요. 9,100억, 그러니까 대략 약 1조 가까이 되고, 에코프로 1조 2천억, 에코프로 맥스 찍었을 때가 1조 5천억인데 1조 2,500억이면 뭐 거의 별 차이 없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맥스 찍었을 때가 한 1조, 여기도 1조 5천억 정도인데 1조 2,800억, 거의 차이가 없고요. 요거는 요 표는 비중인데요. 전체 거래 대비 코스피에서는 신기한 건 호텔신뢰가 1등이에요. 7.3%. 근데 6등이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이 4.04%. 그죠? 그다음에 그 코스닥에서는 LNF가 1등이에요. 거래 비중에서 6.69%, 에코프로 6.61%, 에코프로 BM 5.41%. 예. 이 비중이 월등히 줄어야죠. 그러니까 심지어 대주전자재료도 4.09%네요. 이 공매도 관련된 부분이 사실 뭐 급격하게 잔고 금액이나 잔고 수량이 줄어든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1개월로 볼 수도 있고 3개월로 볼 수도 있고 6개월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1개월, 3개월, 6개월 보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빔의 에코프로 다 장기로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걔네가 오히려 수익 중인 거고요. 대비율이 플러스라는 거는 걔가 손실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나야지 엄청난 쇼커버든 쇼츠키즈는 할 거잖아요. 내가 강제 청산 당하려면 손실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손실이 아니라고요, 지금. 공매도 세력이.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심지어 지금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쇼 치는 걸 막아놨잖아요. 방향성을 일방으로밖에 베팅을 못 한다고요. 공매도를 할 지금 명분이나 그게 아예 없어진 거죠.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기간 연장하는 것까지, 예외 조항까지 아예 폐지시켜 버리든가. 그럼 무제한 연장을 못하면 공짜는 아니거든요. 이자 내면서 빌려서 치고 있는 거. 이자 내는 거보다 쇼 쳐가지고 수익 내는 게 월등히 크기 때문에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예외 조항 달아놔서 이자 내면서 버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버티는데 손실 중도 아니에요. 그러면 쇼커버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까지 주도 면밀하게 체크 못 해드린 부분을 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게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 전기차의 수요 부진, 그게 저는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보니까, 트럼프 뭐 얘기하시는데 트럼프가 갈아엎을 수가 없다니까요. 갈아엎을 수가 없고, 트럼프가 일부 예를 들어 IRA 법안을 수정을 하면 그것도 선택의 문제와 저는 연관이 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IRA 법안을 수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트럼프 이슈가 아니라요. 트럼프가 IRA 법안을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휘발유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춘다고요. 그러니까 IRA 법안 수정하는 것보다 강력한 거는 그 기업들 평균 연비 규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약간 하위 법안으로 연비 규제하는 거를 강제했는데,
강제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빨리 했는데 연비 규제 강화하지 않고 연비 규제 예를 들어 트럼프가 손봐가지고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래버리면 전기차 업체들도 휘발유차 업체들도 그래 뭐 23년에 만들 거 우리 그 연비 규제도 강화 안 됐는데 기존에 잘 팔던 거 휘발유차 조금 더 팔지 이렇게 되보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이슈보다는 이 소비자의 선택을 하는 문제를 늦추는 문제. 그러니까 공급자를 강력하게 푸시 안 하는 거. 그게 더 진짜 강력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전기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이 상당 부분 지연되는 부분. 그게 더 큰 문제고요. 리튬 가격 빠지는 건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리튬 관련돼서 리튬의 생산 원가 수준으로 빠진 부분이 여기서 더 회복이 되지 않을 거냐는 그거는 리튬 하는 업체들의 그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 빠지는 것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 판가 빠지는 것도 재고 축적의 문제예요.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재화율 아까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전구체에 관련된 그다음에 업스트림 관련된 내재화율 이게 에코프로나 포스코, LG 그룹까지 상당히 사활을 걸면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이 전구체 내재화율이 높아지면 다 모든 윈윈이에요. 원자재 공급하는 업체는 Q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받아서 쓰는 업체는 원가 절감돼서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고요. 매월 뭐가 잘 팔리는지 뭐가 잘 팔리는 거 중에 어떤 배터리가 팔리는지 그게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리튬 가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와 공급 측면을 주도 면밀하게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전지 열심히 파는 외국인 기관이 다 모든 2차 전지를 다 팔기만 할까? 주식의 수급도 유심히 보자. 그리고 공매도 이거보다는 본질적인 지금 투자 가치 측면에서 2차 전지가 더 상대적인 매력도가 클까? 반도체가 더 매력도가 클까? 반도체는 외국인 기관이 좋아하는데 외국인 기관이 25년도에 실적이 깨져도 계속 외국인 기관이 반도체만 계속 살까? 2차 전지 지금 주가 빠졌는데 그럼 주가 빠졌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지? 분기 실적 깨지는 거 아는데 연간 실적도 깨질까? 그런 것까지 다 좀 꼼꼼히 좀 보시고 그 꼼꼼한 거는 제가 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